안녕하십니까. 오 교수님, 예, 이거 계속 없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뭐지? 청평. 예. 둘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뭐지? 저기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웹하드가 어디 웹하드예요? 아, 됐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온달 유한석입니다. 2015년 1차 시험 강평을 할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올해 경찰 1차 시험 문제는 이제 그 조문과 판례, 조문이 한 5.5대 판례가 4.5의 비율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이제 중간에 그 판례 공부가 좀 열심히 잘 돼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정답이 그 전보다 조금 덜 보였을 형태이고요. 조문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조문 문제가 기초적인 조문을 묻는 형태였습니다. 출제 난이도는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약간 판례 중심의 이제 형사소송법이었다고 하면 이제 조문 중심으로 약간 이제 회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제 그 대신에 조문에 좀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한 두 문제 선에서 다 만점 맞으신 분도 가끔 나올 수 있고요. 두 문제 이상 틀리지는 않을 정도 됩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제가 그 온달 시리즈에서 제일 이렇게 포인트를 둔 그 책이 이 온달 형사소송 법전입니다. 이 법전 기본서를 보든 문제집을 보든 이제 법전을 중간중간 참조하시고 시험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법전 통독하는 거 그 한 번씩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온달 형사소송 법전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서 출판사 서점에서 한 번씩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제 그 문제 난이도 약간 그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조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균형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뭐 상소가 통으로 빠져 있다든지 상소 이후의 절차가 통으로 빠져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수사와 증거의 포인트가 조금 출제 비중이 높았었는데, 수사와 증거에서 출제 비중을 낮추고 대신에 이제 공판 단계 그리고 이제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저희 그 조문들 이제 그런 조문들의 문제 출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상소가 시험 문제는 전혀 안 나왔지만 상소와 참여 재판에 관한 문제가 안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제 여기 이번 시험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는 상소와 재심, 상소와 참여 재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조문 중심의 대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형사소송법 자체는 이제 경찰 시험에서 애초에 이제 전략 과목으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공부하는 거죠. 애초에 이게 형사소송법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조정 점수제 반영돼 가지고 한 75에서 80점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문제 틀리는 거 그거 자체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형사법 공부량을 최소한으로 하고 적게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형사법의 시간을 덜어서 영어와 한국사에 조금 안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형사소송법 전략 과목으로서 형사소송법 양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형사소송법 양이 적은 기본서와 문제집을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조문을 체크한다는 거 하시고, 이제 박스형 문제는 조금 네 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그전에 보통 박스형 문제가 6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박스형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왔고, 그 대신에 박스형 문제에서 예전에는 틀리라고 낸 박스형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직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경찰 승진에서 형사소송법을 조금 쉽게 출제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들이 경찰 공채에도 조금 반영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문을 중요시한다. 그 기본적인 조문의 해석론에 관련된 판례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하고 좀 까다롭거나 하는 판례들은 조금 이제 빠져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얇은 책으로 공부한다. 기초적인 것만 충실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본에서 그 공소시효 나왔는데 포괄일제 공소시효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이고요. 기피 신청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여기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자, 여기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통상인을 기준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죠. 예, 당사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사정. 자, 당사자가 주사 부리면 통상인은 객사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2번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주사 부리면 안 돼요. 예, 1번 문제 정답 가볍게 나오고요. 그 3번은 조문 문제이고요. 3번 문제 같은 게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처리해 줘야 해요. 4번 문제 영상 녹화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되고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2번 선지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에서 이제 법관이 피해자인 때 직접 피해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게 피해자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 피해자는 다 직접 피해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피해자 말고 간접 피해자의 형태는 뭐 저희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되죠. 고소권자. 이것과 똑같은 거죠. 법관이 피해자인 때 피해자로서 고소권자가 되느냐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그래서 이 고소권자를 말할 때 이 피해자를 말할 때는 다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게 됩니다. 간접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처가 강간당한 경우에 남편, 사기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 피해자가 된 때가 아니고 고소권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 회피제도 2번 선지 제척기피 회피제도의 일반론을 설명해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올해 기출에서 이론에 해당하는 선지가 한 3군데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정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딱 3번 읽어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는 지문이 아니죠. 까리한 부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지문으로 어디를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데 바꿔볼 만한 문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 같은 것도 정답이 되지 않아요. 그냥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이제 4번 선지 증거 신청에 대해서 이걸 기각하더라. 그리고 증거 신청에 대해서 채택 결정을 했다가도 증거 결정을 취소하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상 좀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증거를 신청했는데 그걸 기각해버렸네. 증거 조사하겠다고 채택 결정했다고 그것을 증거 결정을 취소해버리네. 이것들 자체는 당사자가 생각할 때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지 그러한 사유로 포섭되는데 우리 판례는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아? 나는 1등만 한 사람이야. 그리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제척 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다. 제척 기피 사유가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4번 선지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다. 이제 3번 진술 거부권 관련해서 이제 1번 선지 호흡 측정,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거 진술 거부권 침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술 거부권은 대가리 속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진술, 대가리 속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채취한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다, 족형을 채취한다. 이건 진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정답 그냥 간단하게 나왔고요. 근데 3번 선지 같은 경우에 1번에서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죠. 그러면 문제를 읽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현재의 결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맞네. 1번에서 정답하고 다음 선지는 읽지 않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1번 문제 보고 정답이 나왔죠. 문제를 한번 읽고 정답인 게 확정됐죠. 그러면 2번, 3번, 4번 선지는 안 읽어버려요. 안 읽고 바로 8번 문제로 넘어가요. 자, 2번 해결해 봅니다. 2번. 헌법에는 불이익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거 자체는 법률로서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이 법률보다 더 상위 규범입니다. 상위 규범에서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했기 때문에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술을 해야 한다 이런 걸 규정하면은 헌법이 위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불이익 진술 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3번 선지는 이제 일반론으로 3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좋은 문장이죠. 예, 그리고 4번 선지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4번 선지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될 부분,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진술 거부권 자체는 지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하기만 하면 국회에서든 행정에서든 사법에서든 모든 절차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고지 의무에 대응해서 고지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 고지받을 권리는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에서 바로 도출된다? 바로 도출된다? 아니에요.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선법,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선거위원회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사 권한들이 있죠. 문답서를 작성할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었고 공선법 위반이면 이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이익한 절차이죠. 자, 여기에서 판례가 말하는 거, 그 경우에도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다예요. 진술 거부권은 보장되는 절차이다. 그러나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공선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공선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이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답서는 위수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선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이 현재 판례가 있고 나서 개정돼서 지금 현재는 고지합니다. 고지하는 입법이 있는 거죠. 입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거부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가 여기예요. 여기. 예. 이렇게 해서 그 체크를 해놓고요. 4번 선제 변호인. 자, 변호인에서 기억번 2급 시각 장애인과 3급 청각 장애인은 권리 보호 필요에 의해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줘야 하는 사유였죠. 그래서 기억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니은번. 자, 변호인은 이제 몇 명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까? 자, 자기의 재력이 허용되는 한 1000명까지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3인을 초과할 수 없는 건 대표 변호인이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변호인들이 있을 때 그 변호인에게도 각종 통지를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각종 통지를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송달하는 데 있어서 대표 변호인을 정해라. 그 대표 변호인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이상의 변호인단들이 구성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최근에 나오는 뭐 그 변호인 영화, 변호사였나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변호인을 위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변호인들이 그 변호인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200~300명의 변호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표 변호인이 3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한 경우 1심에도 효력이 있다. 자, 변호인 심급대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자, 1심까지 효력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자, 리을번 변호인의 진실 의무가 있고, 자, 유죄임을 안 경우에도 무죄의 변론을 하는 거, 예,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게 변호인의 진실 의무에 반하지 않고요. 자, 변호인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한 경우에도 진실 의무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자, 리을번은 무죄 변론을 하는 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요.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무죄를 변론하는 거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미음번은 접견,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417조의 준항고가 허용된다는 거죠. 준항고에서 417조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피의자 신문의 참여 제한에 관한 처분에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거죠. 이러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접견 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417조의 준항고가 허용된다라는 조문이고요.
그래서 4번에서 옳은 것은 디귿과 미음번만 옳은 거고요. 자, 5번 선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소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소는 이제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사경관에게 하여야 한다. 자, 뭐 구술로 고소를 받은 경우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조서는 독립한 조서일 필요는 없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표현되면 그게 기재가 되면 적법 유효한 고소이다. 이제 고소, 친고죄 그 고소에 있어서 고소 기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인데 고소 능력에 있어서만 그 불가항력의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불가항력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죠. 그 불가항력의 사유는 고소 능력. 이 피해를 당한 애가 꼬맹이였다가 고소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소 기간이 생긴다 해서 불가항력의 사유는 고소 능력에서만 인정됩니다. 리을번 선지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리을번 지금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자 친고죄 일반론으로서 친고죄는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소가 당연히 유효해야 되는 거죠.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한다. 자, 이거는 고소의 초안이 인정되지 않아서 친고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친고죄에서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소는 공소제기 전에 유효한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이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 관계가 부존재 구청에다가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가 유효해지죠. 그래서 간통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만 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요게 없으면은 유효한 고소가 아니죠. 예, 공소제기 후에 만약에 이혼 소송이나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소가 유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친고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없었다. 공소기각 판결. 자, 이렇게 나오는 사안입니다.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의 출발점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 자,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예요. 예. 자, 고소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죠. 예. 여기에 출발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합니다. 여기 고소 고발인이 문제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입니다. 자,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인 고발인이 일단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범죄 피해자는 고소권자이죠. 고소권자. 그리고 1번 문제에서 봤듯이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고발인인 경우에 고발인은 누구든지죠. 제3자, 범죄 피해가 아닌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 범인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건데 이 고발인은 여기 헌법상 기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인에게는 자, 여기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그 문구를 하나 따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읽어봅니다. 자, 고발인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범죄 규제를 통한 국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협력함이 주된 목적이므로 고발인에게 개인적인 주관적 권리나 재판 절차의 진술권이 허용될 수 있다. 예, 앞부분은 맞는 지문인데 뒷부분 이렇게 해서 자, 고발인은 자, 누구나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 기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 범죄 피해자도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재정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문구를 하나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 진술권 고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접 피해자도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 반의사 불벌죄 들어갑니다. 그 반의사 불벌죄, 자,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가 되었네요. 1심 판결, 판결문이 있죠. 판결문. 자, 판사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판결문이 써져 있습니다. 판결문이 써져 있는데 자,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걸 유효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만약에 유효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해야 합니다. 327조 여기 고소 취소는 5호 또는 6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하고 판결문은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안 되죠. 판사들 판결문 어떻게 써놨는데요. 이 판결문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할 수 없다죠. 없다. 예, 판결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리는 항소심에서, 자, 처음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 판사들의 판결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은 이 판결문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항소심에서 그 비친고죄로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고소 취소 안 된다.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할 수 없다. 왜? 요걸 유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3번 그 반의사 불벌죄, 2번 선지는 이제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 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시 고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3번 선지는 원조교제 사건이죠.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리되거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자, 의사 능력 있는, 사실상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대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 중요한 판례였죠. 4번 선지,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소극적 소송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재판하기 싫다이죠. 재판하기 싫다. 엄청나게 좋은 문구 같긴 하지만 우리는 재판하기 싫다. 실체에 대해서 심리하기 싫다. 바로 재판 끝내놓고 자, 술 먹으러 간다 이거죠. 예. 자, 처벌 불안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안 의사 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의 지문을 그대로 구성해 놓았고요. 7번 봅니다. 7번의 1번 선지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적부심이네요. 1번 선지 적부심. 영장 실질 심사와 적부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는 부분, 영장 실질 심사든 적부심이든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는 지체 없이 신문하라,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하라. 그러나 이놈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체 없이 신문하라, 다음 날까지 신문하라. 적부심은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라. 신문이 종료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라. 48시간 이내에 신문이 종료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 그리고 적은 재방권입니다. 재방권. 재청구하거나 수사방해의 목적이 있거나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선지는 48시간 이내에 신문하라. 예, 맞는 지문으로 나오네요. 2번 선지 여기 2번 선지는 실질 심사를 얘기하고 있죠. 실질 심사. 예, 영장 실질 심사에서 여기 도망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고 실질 심사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2번 선지까지 해결되는 거고요. 이제 3번 선지는 적부심 결정에 있어서 이 적부심에 있어서 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죠. 적부심 청구 결과 이게 체포 구속이 잘못되었네 하게 되면 석방 결정을 할 수 있죠. 자,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부심에 대한 기각과 석방 결정을 얘기하고 여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변태라고 약속을 했죠. 변태. 이 변태의 특수성들이 있는데 이 규정은 석방 결정과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네, 403조의 항고가 가능하죠. 402조의 항고. 네.
적부심 자체는 관할법원, 수서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402조에 보통 항고가 허용된다. 그리고 이 적부심은 청구를 하죠. 이 적부심은 청구를 하고요. 적부심 결과 이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은 구속 적부심과만 결합돼 있죠. 구속 적부심. 구속 적부심은 청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변태로 석방 청구는 안 된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항고할 수 있죠. 그리고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청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재량이고 직권으로 석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까다로운 부분,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까지 다 다뤘어요. 이번 선지에서. 4번까지 해결됩니다. 4번. 4번에 여기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여기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이렇게 보면 되겠고 8번 봅니다. 8번. 8번도 여기에서 해결되네요. 8번 선지 여기 실질 심사를 얘기하고요. 지체 없이 신문하라.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하래요.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적부심과 섞어 놓았죠. 적 48에 24 실지다. 여기 두 개를 섞어 놓아서 틀린 지문 되었고요. 자, 니은번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자,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번 선지는 체포 구속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부분입니다. 체포하고 구속할 때 모든 체포 구속 전에 미란다 고지죠. 미란다 고지. 이 미란다 고지는 요이 변변. 그리고 체포 구속한 후에 가족 등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가족 등에게 통지.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규정된 걸 형사소송법에서 구체화하고 있죠.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서 명일장, 요지, 이변을 고지해 줘야 합니다. 이 고지는 서면으로 해줘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해줘야 합니다. 전화로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니은 디귿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리을번 적부심사와 실질심사의 본질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예요. 이 신문과 비교해야 되는 게 신문이죠. 신문은 피의자 신문 나오고요. 피고인 신문도 나옵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고인을 신문하죠. 그리고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문은 뭐죠? 문답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답. 네.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이제 그 형식과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문답 형식으로. 그렇지만 이 신문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적부심과 실질심사에 있어서는 검사든 변호인이든 이렇게 신문하는 거 이렇게 신문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신문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거, 의견 진술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관에게 하는 거죠. 법관에게 의견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는 이놈을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이놈 도망갈 겁니다 라는 거고요. 변호인은 아닙니다. 이놈은 직업이 짱짱하고 처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을 법관에게 하는 거죠. 법관에게. 그래서 신문 절차에서 판사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 진술을 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구성해 놓았어요. 리을번 적부심사 신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누구에게요? 법관에게. 검사는 도망갈 겁니다. 구속영장 꼭 좀 발부해 주세요. 변호사는 안 도망갈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해 주세요. 영장 청구 기각해 주세요. 라는 의견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 그래서 8번이 조금 이렇게 그 정답 찾기가 까다로운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9번 들어갑니다.
9번은 이제 압수수색에 있어서 216조부터 218조 그 조문을 이제 그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제 1번, 2번 크게 문제가 없고 3번 선지. 3번 선지가 긴급 체포된 자.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 긴급 체포 자체가 자, 첫 번째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죠. 예. 그리고 나서 긴급 체포하고 나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겁니다. 예,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는 자,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집이 부산이네요. 자, 이게 긴급 체포된 자가 긴급체포된 여기에다가 방점을 둬주시고요. 이거 자체는 일단 긴급체포는 적법해야 되고 그 자에 대해서 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는 규정이에요. 서울에서 긴급체포하고 부산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긴급체포였고 영장 없이 또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24시간 이내에 하나여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하나여만 허용된다? 어마어마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요급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급 처분은 참여자 제한. 자,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 제한과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요급 처분인데 긴급 체포된 자에 대해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체 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선지, 3번은 정답이 될 만한 부분에서 정답이 되었고요. 10번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압수.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는 자, 문서를 출력해서 압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저장 매체 자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거,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건 원칙적인 이 방법이 문서로서 출력하는 게 자,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유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때만 이제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게 허용되고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건 이제 하드카피. 자, 이미징도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요. 그리고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서화하는 이 출력해서 요걸 증거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 자체에서 출력하는데 이 과정까지가 압수 집행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압수 집행의 과정이다. 과정이므로 여기에는 지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게 수사기관이 혹시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지 지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례 문구가 나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그 전국 그 교직원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리딩 케이스로 제시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규칙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판례에서 이제 설치한 요지들 이제 그 문구들 따가지고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1번 선지가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압수 집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번 선지는 규칙 조문을 얘기하고요.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3번 선지도 규칙 조문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때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4번 선지는 여기 판례이죠. 여기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원칙과 예외가 박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출력한 문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만 출력하여 압수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저장 매체 자체를 가지고 온다? 예외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11번 공소제기의 효과 봅니다.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고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이제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해야 한다. 개시판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제 일반론으로 주어진 부분이고요. 2번 선지 제가 항상 계속 수업 중에 강조했던 부분.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건지, 동일 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계속된 건지. 동일 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 기소된 거죠. 이중 기소되었을 때 동동판이었죠. 동동판. 이거는 동일 사건이 동일 법원에 이중 기소된 형태이기 때문에 327조 3호에 의해서 공소기가 판결을 하고, 동일 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이중 기소된 형태는 관할의 경합이죠. 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으로서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어디로 결론이 납니까? 공소기각 결정이죠. 328조 1항 3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결정. 그래서 동일 사건이 동일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동동판.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법원이면 공소기각 결정.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 선지 보고요. 3번 공소제기 후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지정한 자에게만 미쳐요. 그런데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범에게 미칩니다. 예. 이게 진범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이제 공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진범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제 공범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4번 선지 해결되고요. 이게 3번 선지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먼저 성립해야 되는 거죠. 정범이 어디까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자, 정범이 무죄로 나옵니다. 자,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나오는 형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정범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그 결과 공범도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효 정지효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죠. 계속 진행. 그런데 책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범은 성립했죠. 예,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해서 공범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네. 여기 그 까다로운 판례까지 하나 확장해서 처리합니다. 12번 공소시효 1번 선제. 이제 공소시효에서는 이제 조문 이제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는 형법 나오게 되면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형법에 의하여 가중 감경할 때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예.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이 너무 가볍게 나와 있고요. 이제 2번 선지는 이제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당해 범죄 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예,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동기설이죠. 동기설. 판례 동기설을 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법정형이 가볍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설에 따라 판단을 해서 방은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되었을 때만 경한 신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그때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동기설의 그 태도이고요. 3번 선지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A 사실에서 B 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변경된 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이렇게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죠.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당 찾아주면 되죠. 완당. 4번 선지는 이제 재정 결정과 저희 이제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런데 재정 결정이 있으면은 검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이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시효가 정지돼요. 자, 그래서 고등 부분에 재정 신청이 있고 재정 결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소 제기 결정을 하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하든 이 기각 결정이 끝나면은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재정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진행하게 되는데 공소 제기 결정에 있어서는 이만큼의 흠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흠결을 메워주는 특별 규정으로 자, 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이 있으면 공소 시효에 관하여는 재정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공소 제기가 2단계로 당겨져 버리는 거죠. 이 공소 제기, 이 공소 시효가 계속 진행해 버리는 이 흠결을 메워주는 특별 규정입니다. 공소 제기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소 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3번 공판 준비 절차 봅니다. 자, 저희는 형사소송법 실체 진실주의 있죠. 실체 진실주의는 법원을 이제 부과하는 이제 형사소송법, 법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실체 진실 발견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한다. 실체 진실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거구나.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선지 국민 참여 재판에 있어서는 공판 준비 절차가 필요적이죠. 그런데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는 임의적이고요. 3번 선지는 그냥 공판 준비 절차, 주장,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준비 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공판 준비 절차를 여는 방식이 서면 준비 방식과 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 두 개 있고요. 4번 선지 옆에다가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판 준비는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제1회 공판 기일이 정해지면 이 공판 기일의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준비 절차를 갖는 거죠. 자, 공판 기일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1회 공판 기일에 막 증인이 한 100명 정도가 막 나오게 되고 증거가 무더기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2회 공판 기일에 2회 공판 기일의 심리가 집중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회 공판 기일과 2회 공판 사이에 이렇게 준비 절차를 가질 수가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기일간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회 공판 기일 후에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도 붙일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문이고 이 조문이 있어요. 예. 14번 봅니다. 14번.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느낌은 이래요. 수사 단계에서 압수하거나 압수수색 검증하거나 또는 체포 구속할 때, 또 이제 법원 단계에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게 행위들이 있고 법원이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뭔가를 잘못했죠. 이거는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할 게 있었는데 그것을 깜빡 누락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도 그 하자를 치유시켜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보고 있는 1번 선지, 2번 선지입니다. 2번 선지.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고,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재판이 개판인 거죠. 개판이죠. 그런데 공소장 부분 송달의 하자는 공소장 부분은 법원에서 송달해줘요. 자기들이 송달해줘야 하는데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주는 취지는 방어. 너에게 수사 결과 검사가 이러한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그 공소장을 너에게 보내준다. 너 적당하게 변호사 데리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봐라.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취지이죠. 그런데 네가 여기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네가 충분히 방어를 했다면 하자를 치유시켜버려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2번 선지, 자, 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하자 치유시켜서 상소 이유가 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선지 봅니다. 여기 공소장 부분도 송달하지 않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개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소 이유에 해당한다. 1번 선지 해결하고요. 3번 선지 봅니다.
자, 위법부에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다. 맞죠? 제1심의 절차. 제1심의 절차가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4번 선지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1심 절차가 무효일 때 2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2심에서 파기 환송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파기 자판해야 하느냐. 여기 파기 환송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판결, 실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없었을 때 파기 환송을 하고요. 자, 2심의 재판은 파기 자판이죠. 1심에서 다 소송행위들이 무효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2심에서 새롭게 소송행위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너 자판하라는 거예요. 지금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1심 절차가 진행되긴 하지만 실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죠. 개판이나마 실체에 대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파기 환송하지 않고 2심에 새롭게 소송 행위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재판을 하라입니다. 파기 환송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15번 들어갑니다. 15번 증거 신청 및 조사. 1번 선지도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자, 실체 진실주의, 법원의 의무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별 조문도 있고요. 2번 선지는 이의 신청이 나오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판장의 처분,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 그리고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그리고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재판장의 처분과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만,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 플러스 알파로서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상당하지 아니함이 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다시 이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3번 선지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자, 기각에다가 두 가지를 더 쓰겠습니다. 각하하거나 보류하는 결정을 할 때도, 기각, 각하, 보류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증거물을 제출받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보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증거물을 제출받으면 안 된다. 자, 이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기각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험 지문으로 만들어 놨고요. 4번 선지, 자,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했다.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6번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2번 선지 이제 여기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과 충돌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뭐죠? 이 충돌하는 형사소송의 이념은 신속한 재판이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념. 그래서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게 빨리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헌법상 보장된 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진술하는 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 피해자를 증인 신문해야 합니다. 증인 신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증인 신문 방법은 교호 신문 방식이 아니라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호 신문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이 있어서 증인 신문을 하려고 보았는데 신청을 해놓고 불출석해요. 그리고 이 신청할 자가 너무나 많아서, 자, 이 신청한 사람들의 진술을 다 듣고자 하게 되면은 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될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른 형사소송법 이념에 따라서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자, 이만큼 여기 범죄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 제한되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16번의 2번 선지.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데, 자, 다른 공판 절차,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했다.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 같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제한하는 규정이고요. 제3번 선지 피해자의 정보권 관련해서 신청한 때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통지해야 되죠.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 열람 등사권이 인정됩니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자, 피해자는 여기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 자, 소송 기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권이 인정됩니다. 자,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원칙적으로 이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예요. 그런데 피해자도 자기가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의 기록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해서 재판장,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 범위 내에서 공판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은 인정된다. 인정된다가 맞죠. 4번 선지 피해자의 진술권, 신뢰관계인 동석 있죠. 신뢰관계인 동석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인과 피해자로 나누죠. 범인과 피해자로 나누어서 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은 피의자, 피고인. 여기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필요적 동석 사유가 있고 임의적 동석 사유가 있죠. 여기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임의적 동석을 해주고요. 필요적으로 동석해줘야 되는 건 13세 미만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미의 사유가 있을 때, 여기 범인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장미가 심통 부리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신장애로 의사 전달 능력이 미약한 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줄 수도 있고요. 피해자인 경우에는 필요적 동석 사유와 임의적 동석 사유가 같이 있는 거죠. 신뢰관계인. 여기에 신뢰관계인은 뭐 법정 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되죠. 예,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신뢰관계인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 플러스 알파의 범위까지 신뢰관계인이 인정돼요. 신뢰관계인 동석까지 인정됩니다. 17번 독수의 과실 이론입니다. 이제 독수의 과실 이론, 이제 그 대법원에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위수증에 해당하는 판례를 선지로 구성해 놓았어요. 1차 증거 능력이 없다. 2차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다. 독수의 과실 이론을 이제 대법원에서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선지 성질 형상 불변론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죠. 2번 선지에서 간단하게 끝났고요. 위수증이 나왔을 때 위수증은 판례가 정면으로 인정했고 그 판례 이론과 판례가 나오는 시점과 비슷하게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위수증은 처음에 성질 형상 불변론을 폐기한 거죠. 자,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압수물의 성질 형상은 변함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성질 형상 불변론을 폐기하고 위수증을 정면으로 도입했어요. 1차 증거 능력 없다. 2차 증거 능력 없다.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예, 그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적실내 형사정, 형사사법 정의를 이루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2차 증거도 마찬가지다. 2차 증거. 2차 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검사가 입증하라. 이렇게 해서 위수중에 해당하는 제주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김태환 도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이렇게 명문으로 도입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2차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사정은 1차 증거와 그 2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 희석 내지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수중으로 가서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 능력이 없는데 강도 현행범 체포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 지금 보고 있는 4번 선지예요. 4번 선지. 강도 현행범 체포 사안에서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하는 게 40일 정도나 지나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거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이 부분이 예외적으로 증거를 할 수 있는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치한 부분입니다. 18번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에서 1번과 2번 선지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왜?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상호 독립적인 거죠. 상호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보강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3번 선지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아니죠.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번 판례 봅니다. 4번 선지 판례 사안인데 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으로 왔어요. 항소심이죠. 항소심. 항소심으로 왔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써줘야 되는 거죠. 증거의 요지를 써줘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있네요. 자백이 있으면은 이 판결문 증거의 요지를 쓸 때 자백 보강 법칙에서 보강 증거까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보강 증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판결된 거 이거는 일단 자백 보강 법칙 위배죠. 자백 보강 법칙 위배입니다. 근데 2심에서 왔어요. 자, 2심에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2심은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자판하는 거죠. 파기하고 자판하는 속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소 기각하면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건 너의 항소 1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뚜껑 까보고 실체 심리를 하지 않고 너의 항소 여부 불만 있어? 그 여부만 좀 뚜껑 까보려고 하는데 그것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 기각 판결하면은 더 안 좋죠. 기분 나쁘죠. 예. 그래서 1심의 위법을 파기하라, 파기 자판하고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1심에서 지금 여기 항소 기각을 한다라는 건 1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항소 기각한다는 건 1심 판단을 유지한다는 거고 파기하고 자판한다는 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있네. 그리고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피신 조서가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써주는 겁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피고인은 어차피 유죄인 건 의미는 없는데 일단 자백 보강 법칙에 대해서 판례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거죠. 판례 자백 보강 법칙 위배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가 된다. 항소심에서 판단을 할 때 다른 중요 여기에서 보강 증거가 있었는데 설치를 안 했을 뿐인데
그냥 보강 증거 우리가 그냥 설치해 주지 결론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1심의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 기각해버리는 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백 보강 법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 그거 위배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1심 판결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신 조사 하나 덧붙여 주는 거죠. 덧붙여 주어 그 다음에 이제 1심 판단에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 안 돼요. 파기하고 재판을 해줘야 합니다. 항소 기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번 재심 사유. 19번 이제 재심에서 여태까지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기출 지문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판례를 이제 조금 구석진대에 있는 판례를 내놓았어요. 자, 이 뜻은 이것 같아요. 지금 그 18번 문제까지 보는데 상소 이후 절차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소 이후 절차를 출제 범위에서 좀 제외해버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높아심에서 그냥 재심 하나 넣어놨습니다. 재심을 넣어놓고 나서 조금 올드 버전의 판례들을 많이 섞어놨어요. 이 뜻은 상수와 재심을 빼고 공부를 하라? 아니죠. 상수와 재심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심 절차는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자, 그 심급에 따라 재판하는 재심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420조에서는 여태까지 420조 5호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에서 무정자증 사안이 있었죠. 그 무정자증 사안에 해당하는 판례만 계속 나왔는데 좀 구석진 데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420조 5호에서 이제 그 조문부터 출발합니다. 420조 5호의 조문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을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자, 면제 사유나 형이 경한 형을 자,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렇게 해서 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의 신규성에 해당하는 부분, 증거의 신규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지 1번이에요. 선지 1번에서 뭐 이제 종전 소송 절차에선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이건 뭐 바꿀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되지 않는 지문이에요.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선지가 이 무정자증 사안에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이 신규성 요건에서 탈락이다. 신규성 요건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4번 선지도 여기 420조 5호 판례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한제, 형의 면제 사유, 형 면제 사유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필요적 면제 사유만을 의미한다. 이죠. 필요적 면제 사유. 내가 자수했었는데요. 자수했었는데요. 그 사실이 여태까지 소송 절차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건 자수는 뭐죠? 임의적 감면이죠. 임의적 감면 사유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이 형을 면제할 만한 사유는 필요적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감면 사유 자수는 안 된다. 이게 판례이고요. 보고 있는 이제 그 사경관의 직무 7호의 사유죠. 7호. 사경관 공무원의 직무범죄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직무에 관한 범죄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수사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일정 부분 관여하기만 하면 그 사건과 일정 부분 관계가 되어 있다고만 하면 무조건 여기 4호의 사유에 해당해요. 그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 사유가 있으니까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선지가 조금 이제 올드 버전의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에서 실체 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요. 항소에 있어서는 절대적 항소 이유, 상대적 항소 이유 구분하죠. 상대적 항소 이유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야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유 420조에는 이런 말이 없죠. 판결의 영향. 다른 사유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 없어요. 자, 420조에 나열되어 있는 재심 사유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유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경관 직무범죄 직접 조사한 자에 한정할 것 아니다예요. 네, 아니다. 20번 문제 20번 공시송달에 있어서 2주일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죠. 니은번 선지 인치 구인이죠. 구인에서 법원에다 인치하는 겁니다. 법원은 그 감시 인력이 얼마 되지 않죠. 감시 인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장기간 인치해 놓으면 안 돼요. 24시간 이상의 인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되죠? 교도소나 구치소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이고요. 자, 디귿번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노가다 10장이죠. 노가다 10장, 장기 10년. 리을번은 판결 정정 신청. 판결 정정 신청은 400조죠, 400조. 이 400조의 조문과 규칙 25조 조문 계속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400조는 대법원 판결 정정, 정정인데 판결로서 정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 정정은 10일 이내에 신청을 하라. 규칙 25조는 결정으로서 정정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 이외에 재판서를 경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서 경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규칙 25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성명 모형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대법원 판결 정정은 이렇게 숫자 물어볼 때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또 판결로서 정정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그 시험 이제 그 문제 쭉 보았는데 최신 이제 판례가 나오는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고 기초 조문과 그 기초 조문의 해석론에 상응하는 판례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문을 좀 중요시하는 수험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조문은 온달법전 아주 중간중간 밑줄 잘 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정 부분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 서점에 가서 한번 봐보기만 하면은 그 법전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이제 강매에도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다음 시험은 꼭 법전을 참조하고 최신 판례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게 이게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보완을 해서 시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차 경찰 시험 강평 마치겠습니다. 온달 유한석이었습니다.